네, 한 주의 시작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나스닥이 1.2%대로 가장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아직 최선의 국면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지난 한 주 뉴욕 증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는데 과연 이번 한 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일단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평가와 함께 저점에서 10% 정도 반등을 해준 뉴욕 증시인데 일단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주목해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줄 픽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주말 사이 추가적으로 관세와 관련돼서 새롭게 전해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한 달 안으로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또 다른 발언을 본인의 계정에 올렸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놓고 보자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되겠죠. 다음 줄 보여주세요. 소득세를 크게 줄이거나 면제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특히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관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 지지율로 놓고 봤을 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42%로 확인이 되면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같은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보였던 행정명령 대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려 3배가 넘는 행정명령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했던 만큼 이 시장 안에서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의 투심과 민심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도 함께 다시 복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4월의 소비심리 확정치가 52.2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정치 대비해서 소폭 올라가긴 했는데 3월 대비해서는 여전히 8% 정도 하락한 수준으로 시장 안에서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려 3.6% 넘게까지 올라가면서 44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안에서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저점 대비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하락장이 완전히 끝났다로 판단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라는 평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저점 대비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지만 조정 국면으로 봐야지 완벽한 턴어라운드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그들의 평가고요. 일단 2월 19일에 기록했었던 최고치까지 지수가 다시 올라오는지의 여부를 두고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분석하는 게 더욱더 적절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목별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M7의 실적 빅위크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30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요. 애플과 아마존은 오는 1일에 실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종목에 대한 M7 종목의 실적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였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4개 종목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시장 안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일단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M7 중에 지난 금요일에 테슬라가 엄청난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호재들이 혼재돼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에는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려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머스크의 경영 일선 복귀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머스노우 시간대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면은 첫 AI 개발자 행사인 라마콘 개최가 됩니다. 이 라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행사에서 주요 발언들 또 연사자들의 이 연설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의 성장 확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변동성 긍정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단기간에 봤었다가 이제 모든 아이폰의 생산량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오면서 조금씩 그 불확실성을 버텨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전량의 생산을 인도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중국에서도 현재 미국이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내놓으면서 자체적으로 좀 회복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성능 AI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웃도는 수치의 성능의 AI 칩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센드 910D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는 5월에 본격적으로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엔비디아의 부재한 상황에서 이 중국 안에서의 AI 칩의 추가적인 개발이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종목들의 일정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점 대비해서 종목들이 많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적 발표가 여전히 앞을 두고 있는 만큼 실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시장 안에는 혼재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실적과 관련해서 만약에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가이던스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 안에서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시장의 분위기 보다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파원님 나와 계실까요? 네, 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부터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이 있을까요? 네, 주말 사이 특별히 관세 정책과 관련해 큰 변화. 다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은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월가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대 50%에 달하는 상호 관세는 최대 폭이라고 이미 스코프에서 언급했고요. 145%에 달하는 관세도 더는 높아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 이 높은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느냐 이를 증명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르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과 포괄적 하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율이 집중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번 포괄적인 합의안이 마련된 후 세부적인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각 교육국과 포괄적 합의안을 마련 7월 8일까지 시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세율이 발표된 시점은 또는 7월 초 예상이 됩니다. 시장을 추가로 안정시킬 만한 이슈는 역시나 중국과 여부죠.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화를 했다. 그리고 신부진끼리 협상을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를 계속 했죠. 양측 간 일리가 있지만 중국 모두 현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중국의 실질적 양보하는 기자들을 질문해 개방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때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압박했었고 이가 있었죠. 물론 중국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이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답이 양측의 긴장은 조금이나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을지 이 점이 가장 불확실 요인입니다. 네,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 먼저 짚어봤습니다. 다만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주말 사이 추가적으로 크게 전해진 이슈는 없지만 아직까지 중국과 미국 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협상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코멘트를 연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던가 일부 품목과 관련해서는 관세 조율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안에서는 여전히 중국 내수 살리기에 굉장히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일
이후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내수 살리기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놓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사이에 어떤 조율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정책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은 교육부에서 큰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건 바로 민심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면 강경한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기가 어렵죠.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 22일부터 4일간 전국 유권자 9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4%로 나왔습니다. 긍정평가는 42%였죠. 이는 미국 역사상 임기 초반에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5%로 긍정평가 43%보다 많았습니다. 논란이 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는 56%가 도를 넘었다고 평가했으며 68%는 미국이 동맹과의 무역에서 혜택을 보려고 한다고 답해 트럼프 보호무역 지조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매달린 점을 고려한다면 뼈아픈 결과입니다. 만약 지지율이 더욱 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서 더 빨리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요 실적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이슈도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겠지만 실적과 관련해서 또 많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 중점 놓고 보고 계실까요?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잠시 소강 상태라면 증시를 이끌 촉매되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이번 주는 1분기 실적 시즌 중 가장 바쁜 한 주이기도 하죠. S&P 500 소속 기업 중 180개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빅테크 7개, 즉 매그니피센트 7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이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합니다. 알파벳이 이미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빅테크 실적이 건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만약 이 호실적이 이어진다면 현대 랠리가 더욱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허니문을 끝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수요일 실질적인 첫 경제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이날 상무부가 1분기 미 GDP 속보치를 공개하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0.4% 상승입니다. 지난 4분기 2.4% 대비해 급격히 경제가 둔화된 수치죠. 미 경제가 트럼프의 고강도 강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만약 시장 예상치보다 급격히 악화된다면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상무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삼는 PCE 물가지수 3월치를 공개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5%입니다. 지난달 2.8%보다 낮아진 수치죠. 만약 트럼프 관세 분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긴 합니다만 PCE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시장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적의 반향성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 크게 나올 수 있다 설명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대거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종목들,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수연 캐스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알파벳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함께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나흘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주요 기술주들과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텔부터 보겠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금요일에 큰 폭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최대 10%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텔의 1분기 매출 및 수익은 월가의 예상을 크게 상회했지만 부진한 가이던스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TSMC와의 협력에 진전이 없다는 점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음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랜만에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의 규제를 부수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소식은 로보택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테슬라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6월 로보택시 출시를 위해 300명의 운전자들을 모집 중이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음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1분기 실적에서 월가 평균 목표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고 사업에서 매출이 두드러졌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 덕에 광고 매출은 66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알파벳의 수익성 개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이후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소셜미디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기반 SNS 플랫폼 회사인데요. 지난주에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1.2% 상승했습니다. 커뮤니티 기반 회사 레딧은 5.21%, 그리고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엠로빈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세 회사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서 광고 수익이 강세를 보이며 모두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주가 상승했던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투자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베리사인의 주가는 도메인 등록에 대한 수요 증가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급등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 실적 가이던스의 전망도 상향이 됐고요. 또 현금 배당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다음은 케이블 및 인터넷 서비스 회사 차터 커뮤니케이션 보겠습니다.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매출이랑 EPS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또 예상보다 많은 모바일 가입자 추가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11.43%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회사 에브비 보겠습니다. 의약품 관세 관련 불확실성 속에서도 불구하고 연간 수익성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 미국 제조업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의 인기 면역 치료제가 판매가 급증하면서 약 17%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견조한 매출 실적까지 보여주면서 3.15%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난주에 어닝 쇼크를 보여줬던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실용 화학 제품과 기타 생명과학 제품을 제조하는 아반토르의 주가가 16%가량 하락했습니다. 아반토르의 주가는 매출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 CEO가 사임한다고 밝히면서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T모바일 보겠습니다. T모바일의 주가는 신규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해 급락했습니다.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가입자 이탈률도 상승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또 향후 요금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며 1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보험 및 전문 서비스 기업 에이온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순이익 모두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그 주요 요인으로는 인건비 부담과 또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로 실적 부진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난주에 이슈 있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는 장 초반에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보통 중요한 공시를 앞두고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 및 통신 기업 EPB와 손을 잡고 양자 혁신센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에 10% 가까이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8%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타 글로벌 홀딩스 보겠습니다. 제타는 AI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상승은 사업 포조 때문이 아니라요.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주식을 서둘러 사들이면서 인위적인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제타의 사업 구조나 수익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사업의 펀더멘털 변화는 제한적이었습니다. 4.62%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보노디스크 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로이터와 은행 기관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면서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요 종목들과 실적 발표한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트노 5로 이어지겠습니다. From our perspective, we can't trade on tone. We're investors, not traders, so we really need to be looking for some solid hard data to actually support a rally moving forward. Thankfully, we did get some hard data this week on production, manufacturing, and new home sales, which beat expectations. And thankfully, we're actually seeing the disparity between the hard data and the soft data start to move in the same direction, as we saw a consumer sentiment number this morning that improved. So we are looking to see some more hard data coming out to support a rally. We really think that if we see the hard data come out as it has, and we see progress on tariff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going to be material progress on either tariff exemptions or bringing tariffs down. That's the only way that we're going to get out of this. Another point I'd like to say is that the Fed independence is going to be mandatory for our success. So to see the tone shift over the past few weeks has been stomach churning. We're glad to see that now Fed Chair Jerome Powell is not going to be at risk. 네,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추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 지표까지 대거 일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관세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평가가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세와 관련해서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불확실성을 겪게 될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왔던 글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옹호하는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트루스 소셜 글을 통해서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가 크게 줄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연간 소득 20만 달러 이하 계층의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미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새로운 공장이나 제조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다라는 글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관세 수익과 관련해서 해당 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대외소득청 신설 계획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집권 2기 출범 이후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부각해서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소스와 함께 공동으로 실시했던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39%에 그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2월 조사 당시 45%였는데 6%포인트 하락한 수치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집기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30%대 지지율까지 내려앉은 건데 해당 지지율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낮은 상태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같은 기간 동안 조 바이든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2%대 지지율을 기록했었다라고 합니다. 통상 대통령들은 취임 초기 허니문 기간 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지율을 놓고 봤을 때 해당 과거 패턴이 예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번 조사에서 미국 사회의 뚜렷한 정치적인 분열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9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80% 이상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라고 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과 관련해서 소득세 감면 추진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과 경제 성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의 협상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전해지는 협상 소식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을 놓고 주요 인사들의 엇갈린 평가도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재무부 장관의 베센트 발언부터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Look, this was IMF World Bank Week, the NDC, as you know, and I had interaction with my Chinese counterparts, but it was more on the traditional things like financial stability, global economic early warnings. I don't know if President Trump has spoken with President Xi. I know they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a lot of respect for each other. And again, I just believe these Chinese tariffs are unsustainable. Okay, according to Bloomberg, you said... Because of the Chinese business model. Well, look, I think that there is a path here. So the first path will be, again, a de-escalation, which I think the Chinese are going to have. Then I think there can be an agreement. In principle, these 17 or 18 important trade deals that we're negotiating, the actual papering of the trade deal, a trade deal can take months, but an agreement in principle and the good behavior and staying within the parameter of the deal by our trading partners can keep the tariffs from ratcheting back to the maximum level. Sure.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게임 이론에 기반한 전략적 불확실성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관세율이라는 채찍을 보여준 이후에 무역 장벽 철폐나 통화 조작 중단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중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대미 관세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역 충돌이 아닌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치를 공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현재 18개 국가와 함께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고 원칙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이 야기하는 극심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 실업 증가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무역 긴장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남겼고요. 또 무역 수지 개선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고 경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리면 장기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민간 부분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무역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청사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성사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일부 국가들과의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현재 3%에서 1% 미만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정책 인사들 그리고 업계 인사들도 서로 엇갈린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소식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중국은 일단 계속해서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무언가를 채비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 주말 사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대표 기업 회사로도 볼 수 있는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성능을 뛰어넘는 AI 칩을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빠르면 5월 안으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화웨이가 본인들의 AI 최신 칩인 어센드 910D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중국 기술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100보다도 더 강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화웨이 측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기존의 AI 칩과 관련된 반도체가 시장에 있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오는 5월이면은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80만 개 이상을 국영통신사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같은 민간 AI 기업에게 출하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움직임 자체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에 엔비디아 H100 칩의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했었고 최근에는 성능을 낮춘 H20 칩에 대한 수출도 제한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서 중국 안에서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지금 화웨이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칩보다 더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개발하게 된다면 시장의 판도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중국 내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화웨이가 실질적인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5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 시장 비중이 감소하게 될 경우 북미나 유럽,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수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된 매출 둔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보자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연일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 간 안에서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완화되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성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난 금요일 엄청난 급등을 보였던 테슬라였죠. 트럼프의 이별 선물을 받은 걸까요?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급등한 테슬라였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주요 이슈들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겠습니다만 자율주행 규제 완화나 로보택시 출시 준비 소식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크게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랠리는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5월부터는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했었죠. 그간 주주들 사이에서 제기됐었던 정치 활동이나 분산된 관심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큰 호응을 얻기도 했고요.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컨퍼런스 콜을 놓고 머스크 경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조치가 기름을 여기다 더 부은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일부 안전 규제를 면제해서 테스트와 상용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차를 미국 도로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했었던 발언과는 정반대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강화와는 별개로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분에 테슬라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는 이미 프로젝트 로데오라는 이름의 오스틴에서 비밀리에 수백 명의 테스트 운전자들과 로보택시 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머스크는 6월 1일까지 소규모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제조 업체를 넘어서 글로벌 자율주행 운송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걸음을 조만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도전 과제가 있긴 합니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도심 주행 테스트는 여전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테슬라의 단기 호재 기대감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머스크의 경영 복귀가 되겠죠.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머스크의 경영 복귀 일단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과 또 6월부터 진행될 수 있는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테슬라 자체가 전통적으로는 하반기에 강세 패턴을 보였다라는 점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보였던 조정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 크게 두 가지만 놓고 보자면 6월에 예정된 로보택시 초기 서비스의 성공 여부가 있겠고요. 또 연방과 또 주정부 차원의 추가 규제 완화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단기 급등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세가 뒤바뀌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 급등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쉬어갈지 혹은 추가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암호화폐 이슈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비트코인 그래도 가격 방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4,00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주식시장과 디커플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스위스블록이 평가를 내렸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도 반등에 성공해주긴 했지만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도 비트코인은 가격 지지가 나오면서 위험자산과 분리된 안전자산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두 가지의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지지와 방어가 그 어떤 자산보다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가격 하락 없이 주말에 변동성을 보였었던 비트코인, 이번 한 주는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토크 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중국이 아니라 멜라니아 여사를 사자굴로 보내버릴까? 파월도 갸우뚱,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FB, 경기가 어려워도 보톡스는 못 참지입니다. 자, 트럼프가 중국이 아니라 멜라니아 여사를 사자굴로 보내버리려는 심산이라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지금 그 트럼프가 이 다음 주에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제가 다음 주에는 해외 순방 일정이 많기 때문에 주로 에어포스 1에서 인터뷰가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에어포스 1에서 다 인터뷰가 진행됐고요. 에어포스 1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행기 엔진 소리 때문에 소리가 다 먹혀 들어가고 그래서 중요한 발언들이 다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오디오만 따로 따다가
올리는 지금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지금. 키포인트. 왜 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가에 대해서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유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트럼프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개 국가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딱 세 개 국가 찝어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때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해 보세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셋 다. 뭐의 적이었죠? 마약, 펜타닐. 기억나세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때린 이유가 펜타닐을 수출하거나 펜타닐의 원료를 그 나라에서 제조하거나, 그래서 이 트럼프는 그 배런이 지금 막 2m 키가 되고 막 대학생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영상 보시면 6살 때부터 너 절대 마약하면 안 되고 술도 하면 안 되고 문신도 안 돼. 타투조차 안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죽어도 마약이랑 술, 담배 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조차도 우리 그 JP 모건 컨퍼런스라던가 무슨 뭐 그 암의학학회 열릴 때 그 주변에 그 무장경찰들 배치되죠. 왜 배치되죠?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조차도 지금 다 약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지금 그 동네가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 대도시라 아직 오염이 덜 됐다고 하지만 그 러스트벨트 있죠. 옛날에 그 공업지대였다가 이제 제조업이 무너져가지고 쇠락한 그 지역 그 사람들은 인생 한탄하면서 전부 다 불황화가 돼가지고 전부 비틀거리고 경찰도 무서워서 제대로 못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는 너무 혐오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펜타닐로 해서 때렸는데 물론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혐오스럽고 싫어하기 때문에 펜타닐을 당연히 타깃으로 한 것도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 당연히 트럼프가 펜타닐을 때려잡고 싶겠죠. 이런 일련의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트럼프가 인생을 살면서 안에 쌓이고 쌓였겠죠. 그것들이. 마약에 대한 그 거부감들이 쌓였겠죠.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손대고 싶겠죠. 하지만 그 펜타닐의 오명을 갖다가, 뭐 오명은 아니죠. 정말 펜타닐을 그 수출하거나 만든 그런 이 지금 팩트가 있기 때문에 오명을 쓴 건 아니에요. 그 나라들이. 근데 어쨌든 그걸 핑계로 해서 근본적으로 때리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밝혔어요. 자, 50년 동안 속았다 이겁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온리로 땄죠. 왜냐하면 제대로 전달이 하나도 안 됩니다. 비행기 소리 때문에. 그래서 오디오만 따로 따가지고 정확한 이 그 워딩을 다 올렸는데 시진핑 주석과 여러 번 통화했다고 했는데 그게 취임한 이유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누가 맞는 중국 대변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중국하고 뭐 아예 소통하는 것 자체가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매일 뭐라고 하고 있죠? 매일 협상하고 있대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가짜인지 진짜인데 중국이 거짓말하는 건지 그건 모르는데 맨날 얘기하고 있고 시진핑과 사이가 좋다. 통화한다. 그래서 기자가 의아해서 질문한 거죠. 여러 번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취임 전에 통화한 거를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정확히 얘기는 안 하고 중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 관세에 대해 전 세계에 온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게 사실 시진핑이 직접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시진핑이 하고 통화를 안 했다고 하면 더 무서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중국은 옛날에 5호 16국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관세를 소통하고 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시진핑이 아니라 다른 통로가 있다? 지금? 정권에 도전하는 무슨 세력이 있다? 이 지금 미국도 연방정부로 이루어지지만 중국도 지금 공산주의로 통제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쵸? 나눠지려면 수십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중국의 많은 사람과. 그게 진짜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렇죠? 중국에서는 더 위협적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라 언론 통제됩니다. 그 커제라는 선수 아시죠?
바둑에서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그 커제라는 선수? 그때 그 저기 스포츠 경기 나가가지고 밥이 무슨 정말 맛없다 이랬다가 바로 통제받았죠. 그 다음에 커제가 갑자기 그 맛없다는 밥을 갑자기 찬양하고 있죠.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 커제 선수조차도. 일반인들은 어떨지 아시겠죠. 지금 커제는 영웅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웅도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마윈 몇 년 동안 사라졌었죠.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계속 뭐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 같았죠. 아니에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를 드디어 밝혔어요. 펜타닐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의 목적은 중국을 해방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는 중국에 들어가서 제품을 팔아야 된다. 근데 중국에 못 팔게 한다. 그러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우리나라한테 신나게 판다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트럼프가 1기 때 못해서 2기 때 하려고 했다가 바이든한테 패배해가지고 중단됐던 그것이 이유였던 겁니다. 지금 이 관세 전쟁의 목적이 중국을 개방시켜서 해방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개방을 안 했다 이겁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해서 다 개방된 줄 알았지만 중국은 혼자 문을 닫고 있고 우리나라가 메이드 인 차이나 것만 계속 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2기에 자기가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끌면 엄청난 승리가 될 거지만 언론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더라도 언론은 인정을 안 하고 나를 오히려 욕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멜라니아 생일, 55세 생일이 다가와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갔다가 바로 왔죠. 근데 또 중동 순방을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바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도 못 챙겨줬거든요. 작년에 뭐라고 있었느냐.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멜라니아는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는 백악관에 없었으니까. 트럼프는 그 포르노스타와 연문 뭐 어쩌고 해가지고 재판받고 있었어요. 뉴욕에. 그래서 그게 이제 아쉽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생일을 챙겨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농담을 던졌습니다. 멜라니아를 사자굴로 보내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뭐 사자굴의 이야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멜라니아는 지금 잘 안 나오잖아요. 언론에. 왜 안 나오냐면 지금 그 아들 베런이 뉴욕 대학교에 가서 뉴욕에 가 있어요. 백악관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따로 지내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질문을 다 받고 있잖아요. 이제 멜라니아를 기자 앞에 내세워가지고 기자들의 어떤 이런 날선 질문들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사자굴로 보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되풀이하면서 관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까 50년 동안 피해를 봤다는 게 그겁니다. 근데 나라를 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화당의 대통령이든 민주당의 대통령이든 왜 이거를 그냥 냅뒀냐 이거죠. 부시든 클린턴이든 오바마든 다. 중국에 우린 갈 수가 없는데 그들은 올 수 있고 유럽에 갈 수 없는데 그들은 올 수가 있고 인도에 갈 수가 없는데 그들은 여기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 유럽 그리고 중국은 다 자기 제품을 미국에 팔아먹으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유럽에 들어가서 장사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미국을 미안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막지 못하고 중국, 인도, 유럽만 다 풀어준 역대 대통령들을 비난한다. 이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트루스 소셜에 딱 올랐죠. 이게 관세가 인하되면인데 사실 그 해석이 관세가 시행되면 행동되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관세가 이제 잘 되게 되면 결국 이거죠. 이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려는 거잖아요. 소득세를 해소해 주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소득세를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건데 연간 2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미 새로운 공장과 그리고 공장이 건설되는 계획, 수익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파월도 갸우뚱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기대 지수. 이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나오죠. 자, 그래서 월요일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서 또 정파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넥스트 이어라고 50년이 따로 발표되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따로 발표가 되는데 일단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가 나왔죠.
6.5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대 1년 인플레이션은 무려 8%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0.4가 나왔어요. 차이가 너무 심하죠. 이 6.5를 끌어당긴 건 다 미국 민주당이거든요. 자, 근데 그 합리적 의심이 왜 합리적 의심을 하느냐? 자,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고 5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예요. 근데 이 수치가 역대급으로 높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1980년부터 있는데 지금 이 수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6.5로 가려면은 1980년대를 가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을 가야 됩니다. 50년 전을. 그 정도로 높은 건 사실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딱 타이틀만 보면은 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이후에 최고치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이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1년입니다. 1년 기대, 5년, 10년입니다. 5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했을 때 4.4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5.1이고 저기 지지자는 공화당 지지자는 1.5예요. 근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월 달에 우한 폐렴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또 얘기하고 있죠. 연구소 유출이라고. 자, 2021년도에 이제 돈을 왕창 풀었잖아요. 트럼프가 아니었지만 그때 바이든 시절에 돈을 왕창 풀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파월이 금리를 제로로 가면서 버냉키에 빙의해가지고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쏟아부었는데 물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 공화당보다 낮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거를? 돈이 왕창 풀려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는데 그때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지금이 높은데요? 그 높은 정도가 저때 지금 3도 안 됐어요. 3도. 지금 2배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걸 보고 자, 파월도 얘기했어요. 파월이 옛날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참조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시간대 그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파월이 연설에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봐도 이상치라는 거죠. 정파적인 게 너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한 대로 공화당도 그럴 수 있어요. 공화당 지지자도 역선택했을 수 있어요. 트럼프를 너무 사랑하니까 트럼프의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를 원하니, 그렇죠? 설문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없다고 대답했을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아침에 계란 못 먹고 있으면서도 계란 가격 낮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 이 엄청난 격차를.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이 왕창 불렸던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이 현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조차도 정파적인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저게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로 하드웨어 같이 이제 그 지표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런 심리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내포된 의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 주제에서 첫 번째 주제는 중국은 공산주의라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저 소프트 지표에서는 저 편향된 어떤 시각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 사람의 마음이라,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FB, 경기가 어려워도 보톡스는 못 참제입니다. 자, 물론 보톡스가 포함된 부분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약간 어그로성이었어요. 사실 FB가 엘러간을 인수했기 때문에 보톡스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FB의 실적 발표 8% 매출 증가해서 13.3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이 GAAP 미국 회계 기준으로 마이너스 6% 나서 1.29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 다음 그걸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니까 0.7이 나서 마이너스 6%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해줘야 됩니까?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줘야겠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0.7이 수익이던 게 플러스 2.46 수익입니다. 플러스 6% 났고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어떤 손실이었던 거죠. 진짜 영업으로 인한 것은 좋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파란색 거의 50%에 차지하고 있는 거. 밑에 약간 잘렸는데 50%에 차지하고 있는 거는 면역학입니다. 왜냐하면 FB 휴미라라는 약이
지금 머크의 키트로다가 1위를 차지하기 전까지 세계 의약품 순위, 매출 순위 9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압도적인 1위 제품이었죠. 우리 면역, 이 파란색이 면역이죠. 면역학이죠. 우리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다 이런 거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학이 50%가량 차지하는데 그게 플러스 17%로 하드캐리를 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에브비 휴미라는 특허 만료가 돼서 뒤에서 바이오시밀러들의 추격을 지금 허용했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으나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스카이리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는 이 모습이 여기서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온콜로지 이거는 신경과학입니다. 신경과학 편두통이라든가 뭐 지금 파킨슨병 이런 거 관련된 것들 플러스 6% 증가했고요. 에스테틱이죠. 바로 에스테틱 하는 게 그거예요. 미학적으로 여기에 엘러간의 보톡스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신경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케어, 노안에다가 넣는 그 눈물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쨌든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서프라이즈예요. 12.93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됐는데 13.34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4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수익도 마찬가지죠. 2.38달러 예상됐는데 2.46달러 나와서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밑에서 일단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요즘에 조금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요. 이것도 관세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변동이 심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회복했죠. 50주선을 회복했습니다. 항상 50주선을 넘나들면서 그 위에 있으면 상승세, 그 밑에 있으면 하락세죠. 지금 일단 회복하고 지금 이번 주를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월봉입니다. 자, 월봉 꾸준하죠. 2020년 코로나 때 거의 유일하게 2019년이랑 이 밑에 50개월선 밑으로 갔던 적이 있죠. 그거 말고는 지금 50개월 위에서 계속 타고 있죠. 그리고 상승세가 강한 것들은 50개월선은 멉니다. 20개월선을 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번에 밑꼬리 단 것도 20개월선입니다. 에브비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월봉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올 때마다 추가 매수 내지는 저점 매수가 가능한 이런 종목이란 거 저 차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표입니다. 아까 뭐 멜라니아 여사를 사자굴로 보낸다는 유머를 하기도 했지만 뭐 진짜 자기 부인을 사자굴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런 트럼프 유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빠졌던 사자굴보다 더욱더 무서운 굴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빠질 것인지 미국이 빠질 것인지 그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굴이 사자의 굴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평은 사자의 굴보단 관세의 굴이 훨씬 더 무섭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관세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통화 정책과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양국이 관세를 두고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시 주석이 직접 미국과 협력 의사를 나타내진 않았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현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품질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시 주석은 외부 충격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견고한 회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및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가속화하고 지급 준비율과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갈등 해소를 위한 별도의 협력이나 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네, 저점 대비 10%대 반등을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 과연 이번 한 주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증시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고 이번 주에 대한 주요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난 걸까요? 일단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1.26%대 반등을 보인 채 17,000선의 회복을 해줬던 모습이고요. 다우와 S&P도 모두 지수 상승을 보인 가운데 빅테크 관련 안에서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테슬라 무려 10%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4.3%나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불안감이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내내 주가의 가격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금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좀 기조가 나오자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WTI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이지만 일단은 공급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 주말 사이 추가적으로 더해진 코멘트들만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 덕분에 미국 시민들의 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라는 글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계층에게는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듭해서 본인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현재 역대 최저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현재 지지율이 42%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관세나 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라던가 이민,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허니문 기간도 끝나고 있는데 이미 지지율이 떨어진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정치적인 좀 발걸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더 빠르고 긍정적인 협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각에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지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중요한 지표가 있어서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심리 확인이 됐죠. 확정치가 나왔는데 잠정치 대비해서는 소폭 상향 조정되긴 했습니다. 다만 3월 대비해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1년 뒤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6.5%까지 올라서면서 44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한마디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여기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있는 만큼 경제 측면에서의 부담감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상황 안에서 지난주 금요일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주요 종목들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를 놓고 실적이 엇갈렸죠. 인텔과 알파벳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이날 증시에서 두 종목 완벽하게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는 6%대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2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면서 이날 증시에서는 1.4%대 반등 기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있는 테슬라가 되겠죠. 이날 증시만 무려 10% 올랐고 지난 한 주 동안 20%대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거고요. 그 뒤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20% 반등했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날 증시에서 강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건 물론 일론 머스크의 경영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완화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주가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줬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율주행을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했었는데 무려 반년 만에 기조가 완전히 뒤바뀐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미국 안에서 주마다 다 각자 다른 규제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해당 부분을 규격화를 하나로 통일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훨씬 더 빠르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날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5월부터는 도지에 대한 활동량을 들어가면서 테슬라에 대한 경영 복귀에 대한 예고를 했었는데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말 사이에 많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시 안에서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주요 일정들 이번 주 굉장히 좀 바쁘게 달려가야 되는 한 주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경제 지표 중요할 만한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번 한 주만 180개 이상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발표됐던 S&P 500 기준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70% 정도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M7 기업들 중 안에서 4개 기업이 무려 이번 주에 실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30일에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5월 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이번 주 경제 지표도 대거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같은 경우도 30일에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고용 보고서라던가 고용 쪽과 관련된 데이터도 대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졸지 보고서도 있고 고용 보고서까지 5월 2일에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주요 지표들을 잘 점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5월 1일 국내 증시는 하루 쉬어가는 만큼 시장 안에서의 정보라던가 변동성에는 더욱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한 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 우리가 국내 증시로 좀 눈길을 돌렸을 때 어떤 이슈들과 종목들에 집중을 해볼 수 있을지 김수용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과 또 그로 인해 오늘 국내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랜만에 1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미국 교통부 장관은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미국의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은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의 호재성 소식으로 다가왔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 6월에 로보택시 출시를 위해 300명의 운전자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주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소식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떤 기업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가가 올랐던 만큼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로 뽑아왔는데요. 에소스랩, KC, 퓨런티어, 라이콤, HL만두가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에소스랩은 자율주행차용 라이더 센서를 테슬라와 공동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또 HL만두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및 제어기를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 두 기업 오늘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은 1분기 실적에서 월가 평균 목표치를 상회하고 또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광고 사업에서 매출이 두드러졌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 덕에 광고 수익은 668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면 구글 클라우드 사업은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광고 사업에서의 매출은 알파벳의 수익성 개선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벳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장에서는 관련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트에이드 휴먼 테크놀로지, 아티스트 컴퍼니, LG전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특히 휴먼 테크놀로지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서 AI 솔루션을 개발 중이고요. 또 LG전자는 구글과 스마트 가전, AI 스피커 등 연동 제품을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 두 회사 오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텔인데요. 인텔의 주가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금요일에 큰
소폭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최대 10%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텔의 1분기 매출과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지만 부진한 가이던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냉각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TSMC와의 협력 관계에 크게 진전이 없다는 소식은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소식 오늘 국내장에서는 SK하이닉스, YC캠, 그리고 캠트로닉스, 필옵tip스, HP테크놀로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했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 협력 관계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인텔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인텔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는 지난주 장 초반에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보통 중요한 공시를 앞두고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온큐는 에너지 및 통신 기업 EPB와 손을 잡고 양자혁신센터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에는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1.8%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아이온큐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로 한울소재과학, 솔리드, SK텔레콤, 엑스게이트 이렇게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아이온큐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양자 컴퓨팅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특히나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아이온큐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브비 살펴보겠습니다. 제약회사 에브비는 의약품 관세 관련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익성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미국 제조업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또 자사의 인기 면역 치료제 판매가 매출이 17% 이상 급증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기업들 중에서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ST큐브, 더코디, 차바이오텍, 이수 앱지스, 안국약품 등 이 면역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군대 문제를 협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며 방위비와 관세를 별도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의 군대를 돌봐왔으나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군대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4월 28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또 4월과 5월이 또 바뀌는 또 한 주가 되겠네요. 자, 이데일리 신문 월요일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면보다는 증권면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면 증권면의 톱 기사는 이제 주간 증시 전망 쪽인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 분위기 좋았죠. 코스피 2.5%나 올랐고요. 코스닥도 1.6% 넘게 올라서 지난주는 모처럼 참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좀 좋았고, 뭐 조선 방사는 여전히 좋고요. 일단 지난주에 이게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뉴욕 시장도 거의 뭐 한 주 내내 좋았죠. 가장 그동안의 글로벌 시장, 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모두 좀 발목을 잡고 있던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이 부분이 지난주에 어쨌든 붙죠. 리스크에 대한 그 어떤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여기다 국내는 수급적으로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팔기는 계속 팔았는데 기관이 지난주에는 좀 확실하게 안전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조 원 넘게 좀 순매수를 하면서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그 모멘텀상 악재가 그 영향력이 둔화됐고 또 수급적으로도 확실하게 받쳐주는 데가 하나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지난주처럼 뭐 리스크 계속 관세 리스크 있고 개인만 버텨주는 이런 장은 사실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지난주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한결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좀 뭔가 또 중요한 또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겠냐. 특히 이번 주는 만약에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또 뭐 트럼프가 뭐 또 얘기만 꺼내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추가될 만한 그런 리스크는 일단 이번 주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러면 좀 펀더멘탈적인 또 실적적인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관심들을 좀 둘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들도 좀 중요한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하고 국내외 시장 모두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표 한번 뭐 보게 되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미국 쪽 PC 물가지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2일 날 아무래도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겠습니다만 고용 보고서 이게 중요하고요. 5월 1일 날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은 지금 일단 주말까지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동결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지금 그 엔달러 환율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모릅니다. 이건 가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엔달러 환율이 만약에 140엔대 좀 141엔 뭐 2엔 이런데 이게 140엔대 아래로 그러니까 즉 130엔대 후반까지 넘어간다고 그러는 상황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일단은 당분간은 BOJ의 움직임은 주시를 좀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뭐 빅테크 실적들이 이번 주에 계속 있고요. 국내가 또 중요한 기업도 실적 있죠. 오늘 한화오션, 그다음에 모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화학, 조선 방산업종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역시 지금 계속 주가가 오르는 그런 거의 뭐 유의하다시피 업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만큼, 그러니까 향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질 만큼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냐, 서프라이즈의 그냥 단순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서프라이즈의 규모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또 두루는 주기도 하기 때문에 조선주는 역시 이번 주도 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전 대표죠. 대선 후보 확정이 됐죠. 이번 주에 이제 국힘 쪽에서 대선 후보 확정이 되니까 정책 테마주도 대선 관련 정책 테마주도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다가 놓쳤네요. 자, 두 번째 얘기 가보죠. 금융주 얘기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 보시면 1분기 만에 5조 원 벌어들인 금융 내수 부진의 연출은 비상해. 사실은 내수 부진 상황은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죠. 벌써 한 3, 4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좀 본격화돼서 지난 정부 내내 뭐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렇게 내수가 부진한데 내수가 부진한 그 부분 관련해서 딱히 내수 부진을 좀 돌파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의지는 뭐 사실 지난 3, 4년 동안 별로 보여주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내수가 뭐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 정부에 일단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핀셋 추경해서 무슨 필수 추경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추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면구스러울 정도 수준이죠. 12조 정도의 추경을 좀 편성을 해서 좀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2조 편성해가지고는 사실은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약하죠.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한다는 정도 수준이 되려면 사이즈가 지금보다는 2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하는데 또 이게 효율적으로 또 쓰여야 되는 거고요. 지금 10조 가지고는 사실은 거기에 또 산불 관련된 이런저런 비용 집어넣고 나면 사실은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수를 활성화시킨다? 그거는 좀 언어도단이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 사실 금융주들은 밖에서 버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수가 좀 살아나고 대출도 좀 막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서울만 집값이 올라가고 딴 데는 다 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사실 한계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사들이 참 만만치 않을 텐데 1분기만 놓고 보면 괜찮았습니다. 일단 표를 한번 보시죠. 4대 금융지주사들 실적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 이게 당기순이익이고요. 보라색으로 예쁘게 숟가락처럼 꽂아놓은 거, 이게 이제 주주환원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CET1,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 비율입니다. KB가 1조 7천억 가까이 전년 대비 무려 62%가 넘게 증가를 했죠. 아주 압도적입니다, 증가율이. 신한이 1조 4,800억, 그다음에 하나 1조 1,000억 원대,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부진하죠. 실제로 비율도 전년 대비 25%나 당기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낫겠죠? 4대 은행, 그러니까 은행 부분만 놓고 보면 신한은행이 리딩뱅크를 2년 연속 유지를 했습니다. 은행 부분만 놓고 1분기 순이익이 1조 2,800억 원, 1조 281억 원 이렇게 되죠. 왼쪽에 신한은행, 두 번째 신한은행 1조 4,800억, 1조 5천억 정도 순이익 내는데 그룹 전체에서 은행만 1조 원 냈으니까 사실은 1조 2천억을 냈으니까 사실은 다른 데서 번 돈이 한 2천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KB가 뭐 전체 그룹, 그러니까 금융주주 차원에서는 1위인데 KB 상황을 보니까 뭐 보험, 뭐 카드 두루두루 다 KB 쪽은 자회사들이 다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한이 은행 부분에서는 1위지만 전체 금융주주 차원에서는 KB에 한 5천억 가까이 지금 뒤지는 그런 결과로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은행 금융주주사들은 중요한 게 CET1, 즉 세트1이라고 하는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표를 가지고 주주환원 정책과 이제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3%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앞서 표에서 보셨겠지만 KB, 신한, 하나 다 13%를 잘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세 금융주주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했던 거를 지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금융이 조금 미진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뭐 순위 규모가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특히 이 CET1 이 보통주환원 비율 이렇게 생각했던 보다 선방을 했던 거는 금융사들이 이 고환율 상황을 이제 잘 대비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여의도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게 경기가 안 좋고 내수 부진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자꾸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자영업자들 부실채권 비율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 뭐 어렵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여기서 부실채권이 발생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채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KB, 신한, 하나 모두 지금 0.7%를 넘겼거든요. 보통 0.45% 정도 수준인데 이게 0.7% 넘겼다라는 거는 조짐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1%까지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새 정부에서 좀 해야 될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는 개별 종목 얘기를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증권면에 있는 기사고요. 목표가 넘은 파마리서치 눈높이 더 올린 증권사들. 예. 주가 뭐 계속 오릅니다. 올 들어서만 40% 넘게 올랐고요. 이 파마리서치는 사실은 남성분들은 좀 낯설긴 한데 여성분들은 되게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얼굴에 그 물광을 낸다. 그 남자분들 군대에 있을 때 그 전투화에 물광 낸다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근데 여성분들이 얼굴에다 물광을 내는 그런 주사다. 그래서 리쥬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 리쥬란 때문에 이제 국내 소위 말하는 이제 미용 관광 오시는 외국인분들도 많다 하더군요. 이 리쥬란 판매가 호주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가
이 판매처가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럽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좀 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대한 계속해서 이 리쥬란 쪽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좀 가고 있는 모습인데 1년 새 225%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들보다 4%가 좀 더 높은 현재 주가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라든가 키움증권 등은 이제 이 파마리서치의 목표 주가를 40만 원대까지 33만 원대, 32만 원에서 열어다가 40만 원대까지 좀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보시죠. 뭐 지금 목표가 괴리율이 있는 종목들 쭉 보면 하나오션, 뭐 파마리서치, 한화시스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화 계열사들이 참 많네요. 어쨌든 저렇게 있는 상황이고 리쥬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여기에 있고요. 리쥬란이 지금 마이너스 3.95%, 4% 정도 가까이 좀 되죠.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리쥬란이 지금 이렇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유럽계 사모펀드에서 2천억 투자를 또 받았습니다. 이게 있고 올 초에 경영권 관련된 좀 분쟁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해소가 됐고 유럽 진출도 좀 확대가 좀 되고 있고 등등등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10월에 3자변 유상증자한 게 있는데 이게 올 10월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17만 주 정도 되니까 오버행 이제 단기간에 이 물량이 쏟아 나올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10월이니까 시간은 있긴 한데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리쥬란이라는 뭐 아주 압도적인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파마리서치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좋은데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가 너무 좀 한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다각화, 판매처의 다각화, 제품의 다각화 이 부분에 대한 과제도 좀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파마리서치를 지금 바라보는 시점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펀드와치 마지막으로 좀 짧게 가보죠. 미국 무역 전쟁 끝나면 대박이다. 다시 뛰는 반도체. 사실 2, 3월에 반도체 쪽 업황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관세 리스크, 특히 이제 아직 그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 관세가 부과가 안 됐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반도체들이 좀 뭔가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부분에서 한결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이제 ETF 상품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5개 상위 탑5 보면 1위, 2위, 그다음에 4위, 5위가 반도체 관련된 ETF 상품들이었습니다. 1위가 미래에셋 타이거의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특히 레버리지가 있어서 더 수익률이 좀 높았을 수도 있는데 9%가 넘었죠. 근데 오른쪽 보십시오. 최근 한 달 새 무려 24%입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최근 한 달 새 안 좋았다는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2위가 이제 반도체 핵심 공정 ETF 상품인데 이건 레버리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9%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좀 냈죠. 4위, 5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3위만 이제 증권주. 지난주 저도 한번 뉴스 브리핑 때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주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좀 요즘에 주가가 꾸준히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 연초 이후에 13% 수익률을 내고 있어서 연초 이후에도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주간은 좀 자막이도 나옵니다만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2.4%, 코스피가 2.5%가 넘었으니까 사실은 ETF 수익률, 펀드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보다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3.1% 높았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펀드가 국가별로는 6%가 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요즘에 브라질 국채 사시는 분들이 자꾸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해외 국채 투자할 때는 해외 현재 그 통화가 가치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야지 수익이 좀 나는 거예요. 환차손을 안 입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져야죠. 그래야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국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SK텔레콤은 25일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2,300만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고객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설명하며 고객들의 유심 교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교체는 28일부터 시작되며 전국 티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교체한 고객에게는 소급 적용의 환급도 진행됩니다. 알뜰폰 고객도 유심 교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체 시 고객 쏠림을 피하기 위한 예약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더뷰현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금 쇼츠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말 사이 SKT 유심 사태가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과연 오늘 관련해서 어떤 좀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자체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지 혹은 좀 센티멘털적으로 어떤 부족한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까지도 변동성이 나올지 어떻게 시장 상황 보고 계실까요? 일단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피해 정도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시점이지만 SK텔레콤 자체 주가에는 엄청나게 큰 악재는 아닐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어떤 악재가 돌발 악재가 또 추가로 발견된다면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유심치 관련한 뭐 스마트 카드 전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관련주에서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을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뭐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한번 챙겨 보시는 것이 오늘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T 자체는 큰 변동성이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유심칩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증시 분위기도 좀 점검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한 주 동안 주가 상승이 나와서 미국 네. 증시만큼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 뭐 글로벌 증시 상승에 동참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 예상한 대로 흘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 초반에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당히 견조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시가 그 이후에 또 급반등의 성공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결국 나스닥이 한 6.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일 강했던 증시는 역시 미국 증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환율이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1,438원대를 기록했고 미국 국채금리 역시도 지금 4.255%로 하락세를 유지했고요. WTI는 배럴당 63달러로 주간달이 1달러 했는데 환율은 죄송합니다. 즉 정정해서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슈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초반에 이제 파월 의장에 관련한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다고 있다고 해서 증시 반등을 이끌어냈고 또 그 이후에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발언이 있었기 또 그 이후에는 또 빅테크들의 안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가 제시되면서 증시 반등을 뭐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소식과 또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이 겹친 테슬라 주가가 한 주간에 무려 18% 이상 상승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수급적으로 좀 특이점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1,200억 순매도로 매도 강도가 이제 조단위가 아니라 이제 1,000억대 초반으로 아주 대폭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20억 순매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간 단위 순매수로는 지금 6주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를 코스닥에서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하나오션을 1,310억 매수했고요. 또 한국전력을 860억 순매수, HD 현대미포도 642억 순매수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조선주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SK텔레콤 보유 지분 매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2,660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거는 일회성 매수라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를 보시면 삼성전자 2,700억 순매도로 가장 많이 팔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드디어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1,180억, 삼성 바이오로직스 66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를 333억 순매수했고요. ABL 바이오 268억, 에코프로 BM 215억 순매수해서 순매수 1위, 2위, 3위 기록했고요. 반대로 리노공업이 156억, 올릭스 149억 순매도해서 순매도 상위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주는 원전이라든지 조선, 2차전지, 건설, 증권업이 좀 강세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굳이 약세 업종을 찾자면 운송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약세였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의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주요 일정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세워볼까요? 이번 주 시장은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3주 연속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노동절 휴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벤트 상으로 보면 이제 31일 날 지금 30일 날 미국 ADP 취업자 변동과 PC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월 대비 상승률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2일에는 미국 4월 고용보수 통해서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동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화이자, GM,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일라이 릴리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국내 기업으로는 오늘 한화오션, 그리고 내일은 에코프로 BM과 삼성전기, 수요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LG화학,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지난 금요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지는지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양당 대선 후보 윤곽이 지금 잡히고 있는 만큼 내수 부양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유통업종도 좀 관심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시장 반등 연장 가능성은 일단은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휴장도 있고 해서 일부 현금 비중은 좀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관심 업종은 실적 발표 기업들이 이번 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미중 갈등 해소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한 반도체 업종, 그리고 내수 업종과 제약 바이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볼 부분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이슈들로 조금 집중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반도체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지난 금요일에도 4%대 급등세가 이어지긴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 시점일까요? 일단 중장기적인 건 몰라도 단기적으로 악재들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연장선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11%나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6.7% 상승한 거에 비하면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복합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 먼저 국가별 상호 관세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관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별 관세 역시도 면제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단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앞으로 뭐 수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조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엔비디아도 AI로 인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강조했고, 알파벳도 올해 캐펙스 투자 750억 달러 유지를 강조하면서 클라우드 공급은 수요 대비 여전히 빠듯한 상황으로 연말로 갈수록 더 많은 용량이 배치되며 AI 투자는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HBM 관련 실적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이 나왔고, 엔비디아는 최근 4거래일 동안 무려 14.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약간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는데 미국산 일부 반도체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검토회의가 나왔다는 점에서도 투자 심리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HBM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의 또 동박 적측판을 공급해 1분기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지주회사 두산이라든지 하이닉스의 T15 원더를 새로 공급을 하는 그런 하나비전 등이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나라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되는 이후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턴어라운드 뭐 이런 이슈로 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이슈가 그 이후에는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에 가서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 소부장 종목도 상승률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예상 주당 순자산이 약 14만 원 수준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작년 한참 상승할 때는 PBR 1.5배에서 매수하고 PBR 2.0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PBR 1.5배가 지금 저항선을 자리고 있으므로 PBR 1.5배 수준에서 낮아질수록 매수, 그다음에 1.5배 수준에 근접하면 매도하는 트렌드 관점이 유효할 것인데 지금 최근에 또 나온 얘기가 모건 스탠리에서 빙산이 오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로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관세 영향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이건 상당히 무시 못하는 그런 악재다라는 것인데 이 리포트의 전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가 과연 이렇게 크게 나타날 것이고 또 이게 지속될 것이라는 거는 미국인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협상용 카드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계속까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보고서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거린다면 단기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전 더 좋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또 특징적이 전체 업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관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 자체로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큰 부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큰 타격을 불러일으켰었던 모건 스탠리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다시 한번 언급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반도체 겨울이 올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시장 안에서 관세라는 키워드를 놓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만큼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SK 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이 PBR이 1.5배 미만까지 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을 잘 점검을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반등도 굉장히 반가웠지만 2차 전지 쪽의 반등 흐름도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가 금요일에 워낙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발 추가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주 한 주 동안의 반등에 성공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배터리 셀 제조업 세계사 평균으로는 2.2% 상승해서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것 같지 않지만 에코프롬을 비롯해서 양극재, 소재 이쪽은 평균적으로 6에서 7%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등에 확실히 성공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원인은 직전 2주간 가장 약세였던 업종이었던 점,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경영 일선 복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이틀간 테슬라 주가가 10%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지난주 외국인이 주요 2차 전지 종목을 대량 순매수했다는 점입니다. 한 주간에 에코프로가 333억 원으로 가장 순매수를 많이 했고요. LG 에너솔루션을 221억 원, 에코프로 BM도 지금 215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3월 31일 그 공매도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공매도가 집중된 업종 중 하나가 2차 전지였다는 점에서 일부 종목에 대한 쇼커버링이 지난주에 확실히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향후 2차 전지가 반등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제 수급적으로 기대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어떤 이제 바닥 시그널이 거의 확실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바닥이 결국 추세적 상승으로 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은 실적이 확실히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그런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악화된 실적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글로벌하게 전기차 판매도 뭐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의 편의성 증가, 어떤 가격이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면 판매 성장률이 급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2차적 내에서 추세적인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아직 발견하기 어렵지만 추가적인 급락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술적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관심 종목은 최근 수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좀 더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양극재 업체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재를 제공하는 대주전자 재료도 성장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를 일단 계속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양극재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함께 부각받고 있는 섹터 중에 원전 관련주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평가는 어떨지도 궁금한데 긍정적으로 계속 보실까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원전 관련주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그 안에서 사실 원전은 지금 현재 대형 원전 건설과 SMR로 지금 구분될 수 있는데 사실 대형 원전 잘하는 업체들이 SMR에서도 앞서 있기 때문에 큰 구분은 없지만 향후 AI 시대에 있어서 수주 건수로는 SMR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전으로서 300메가와트 이하의 전기 출력을 내는 소형 원전인데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거의 다 조립을 만들어 난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형 원전 대비 일단 단순화, 일체화된 설계로 사고 가능성이 적어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대형 원전이 10년 이상 건설 기간을 요하지만 그 SMR 같은 경우는 3년 이하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모듈 개수 조정을 통해서 출력 조절을 가능하며 도서 지역, 산간 지역에서 설치 가능해서 상당히 유연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고 개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직은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국제 에너지국 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신규 발전 용량의 24%는 SMR이 담당할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데요. 향후 2030년 전후로 상업 운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한국형 SMR이 한 2034년 정도쯤에 상업 운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대건설, 두산 NLBT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또 주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을 사업 파트너로 삼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 부분에서 시공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산 NLBT는 미국 뉴스케일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자재 공급권을 지금 선점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관심 종목과 업종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또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점검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전체 시장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계속 추세 상승의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하락 추세는 유지 중이지만 지금 5주 만에 처음으로 30주간 이동평균선 위로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보면은 상승, 하락 신규로 된 거에 없었는데요.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코스피 업종은 섬유우럭,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금융업이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업종으로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업종이 제조, 종이, 목재였는데요. 기술적으로 접근해본 업종의 특징은 시장 반등과 연동해서 추세 상승을 유지하는 업종이 다수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52건에 있는 종목으로 좀 압축해 본다면 코스피에서는 신규로 추세 상승 전환이 확인된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있었고요. 삼성전자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초 눌림목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수 가능 종목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50의 안에서는 신규로 상승한 종목이 실리콘2, VT, HK 이노엔이 있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CJ ENM은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신규 추세 하락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가 있었고요. 향후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KB금융, 신한지주, KTNG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신규로 추세 하락한 종목이 르노공업이 있었고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일각캔 바이오였습니다. 지난주 시총 상위 종목들의 특징은 조선, 화장품, 은행주가 강세였고요.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종목에서는 어떤 것들 보고 계실까요? 네, KB금융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12월에 이제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 이후에 최근 다시 반등 중으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3월 이후 기관은 2,400억 순매수, 반면 외국인은 1,900 순매수해서 수급은 아직은 뭐 썩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1분기 지배순이익 1조 7천억 기록해서 컨센서스를 지금 7% 상회했는데 이자 하락 구간의 비이자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이익 방어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3,600원 이상 배당 예상으로 현재 주가 기준 4%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올해 자사수 1조 2천억 매입 예상으로 안정적인 배당과 주주 환원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인데요. 기술적으로 3월 추세상 전환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금 작년 3월 기록한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해서 현재 수급 상황이 좋은 탑3 종목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율 하락과 유가 하락이 발전원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된다. 관세 영향이 없기 때문에 현대 같은 변동성장에서 대안영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수 페타시스인데요. 일단 눌림목 구간에 있는데 현재 뭐 수급은 아직 썩 좋지는 못하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5월 2일 날 유상증자 신주가 상정되는데 물량 소화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이때를 좀 매수 타이밍을 잡고 관심 가지는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